여성들의 분류는 결혼 후에도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30대에서 40대의 유부녀의 외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 성욕이 최고치로 끌어오르는 시기가 30대 후반에서 40 중반까지라는 속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아 맞는 말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결혼 후 아이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사회생활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 한눈을 많이 팔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혼 5년 10년 차쯤 되면 몇 번의 권태를 경험하고도 남을 세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자로서의 마지막 더 늙어볼 품 없기 전에 다른 남자와의 로맨스를 마지막으로 꿈꿔보고 싶어서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외도율이 낮은 것이 여자이긴 하지만 남자의 외도 상대가 여자인 만큼 주위에 아는 남자 중 외도남이 있다면 분명 주위 여자 중에도 불륜녀가 있다고 봐야겠죠. 유부녀가 외도하는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첫 번째, 남편과의 리스 관계.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실적 내기 마련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이를 권태가 왔다라고 하죠. 즉 부부 사이가 시들해져 생기는 실증을 뜻하는데 이는 부부 관계로 직결돼 리스 부부가 되어 버리는 것이 원인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결정적인 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중년으로 갈수록 욕구가 올라가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감소하는 시기라서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불륜의 원인이 됩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렸다. 아내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더라도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거나 호감을 표시하며 다가온다면 사랑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듯이 그 불륜녀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한마디로 불륜 여성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륜 여성의 경우 마음까지 빼앗겨 외도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세 번째, 술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았다. 회사 회식에서 직장 동료, 동창회 모임에서의 친구, 동호회 모임에서 나갔다가 아는 남자, 술김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술에 취하다 보면 평소 호감이 있던 다른 남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술만 먹으면 정신 못 차리고 사고치는 여자들이 꽤 많습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네 번째,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외롭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일이나 취미생활에 하루하루가 바쁘게 보내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매일 집안일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아이는 어느 정도 커서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오후에는 학원을 가서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지치고 지루해진 아내는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다섯 번째, 남편이 홀대한다. 권태로 이어진 부부 사이는 리스 관계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재감도 적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은 언제까지나 여자로 있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여자로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여자로 봐주지 않을 때, 관심이 줄어들 때 사랑받기 위해 다른 남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부녀가 외도하는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직장인입니다.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는 중입니다. 회사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사입니다. 때문에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습니다. 영어로 국제회의를 하기에 영어도 필수지요. 저는 회사의 물류 업무 담당이었고 우리 팀에만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다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들이었죠. 의로는 직속 팀장님이 있고 이사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5살 많은 노처녀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금방 잘려나가는 회사인데 능력을 인정받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었죠. 해외 명문대 출신이었고 강단이 있는 분이죠. 직원들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고 부잣집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존심 하나는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 못하면 누구든 박살을 내버리곤 하셨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분들도 능력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었고 일 처리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반항하지 못했죠. 몇몇 여직원들은 과장님께 엄청 깨지고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죠. 하지만 과장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어차피 못 버틸 놈들은 빨리 나가야 한다며 임원들께도 당당한 편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임원들도 수긍을 해주었죠. 저 역시 입사 초반에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남들처럼 자존감 내세울 처지는 아닌지라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고 노력을 했죠. 덕분에 1년쯤 지나면서는 혼이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께 조금은 신뢰를 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과장님이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인사고과 점수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얼굴은 예쁜 편이지만 여자로서 인기가 없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저 무서운 상사일 뿐이었고 뒤에서 온갖 악담들을 늘어놓곤 했지요. 하지만 과장님은 회사에서 탄탄대로였습니다. 실제로 일은 완벽하게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조만간에 과장님이 승진할 거란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다급히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순간 긴장감으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두려움이 앞섰죠. 그래서 급히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넋이 나간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죠. 과장님이 화를 내기보다는 초조한 표정이었죠. 일단 제 문제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과장님은 모니터에 자료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수정 가능하냐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재무팀에 보낸 자료와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서류 입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자체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자료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죠. 이대로 처리가 되면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었죠. 저는 일단 서류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과장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류는 과장님이 잘못 처리한 것이었죠. 완벽하던 과장님이 크게 사고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크게 당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는 과장님 대신 전화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을 했지요. 다행히 아직 그쪽에서도 최종 결제가 안 되었더군요. 아마도 내일 아침에 처리가 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걸복걸하면서 결제를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나마 담당자랑은 술자리에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거래처 담당자에게 확답을 들을 수 있었고 밤중에 서류를 들고 담당자의 자택까지 찾아갔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기존 서류는 취소했고 재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서도 정정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다행히 일은 큰 무리 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정 사유는 곧 회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님께 불려가 엄청 깨졌습니다. 수습을 제가 했더니 제가 책임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사님실에서 과장님이 보는 앞에서 엄청 깨졌지요. 과장님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과장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제가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를 호출하시더군요. 동료들은 더욱 측은하게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리고 옥상에서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장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과장님의 모습은 처음이어서 저도 당황을 했죠. 원망도 하고 화도 났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장님을 달래고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과장님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왔죠. 뭔가 과장님의 연기에 말려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과장님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절할 수 없었지요. 억울한데 밥이라도 비싼 거 얻어먹자 싶었죠. 그래서 곧장 소고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곧 소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고 과장님은 술을 따라주시면서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자답게 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이미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빵 터지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못 먹어본 비싼 부위들을 시켰지요. 억울했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비싼 고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입사 후 과장님과 단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과장님과 오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은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도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더군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 거 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인종차별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좀 독하게 변한 것 같다고 하셨죠. 약점을 보이면 공격을 당한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실수를 확인하고는 멘붕이 왔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자신의 실수에 머리가 백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제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과장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더 시키자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빵빵 터지시더군요. 덕분에 과장님도 술을 많이 마시셨습니다. 소고기 집을 나올 때 둘 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분은 즐거웠습니다.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은 승리감을 느꼈죠. 마음속으로 과장님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죠. 그래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차를 외쳤습니다. 과장님도 지지 않겠다는 듯 코를 외치더군요. 그러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은 집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누워있더군요. 정말이지 심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산발이 된 채로 누워있었지요. 혼자 어제의 일을 급히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 2차 가자고 소리치면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텔에서 깨어난 것이었죠. 다행히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치마가 약간 올라와 있었지만 옷을 입은 채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깨어나니 과장님도 곧 눈을 떴습니다. 과장님도 저 못지않게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늦게 침을 닦고 난리도 아니었죠. 항상 완벽하던 과장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거의 처음으로 그날 지각을 했지요.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오더군요.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공유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과장님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무섭지는 않더군요. 과장님도 이전보다 제가 더 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시키시더군요. 가끔은 자기 일도 제게 슬쩍슬쩍 넘기시곤 했지요. 저는 그때마다 비싼 소고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장님도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이 편해지니 회사 생활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과장님의 외모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니 제법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쁜 얼굴을 또 모텔에서 보게 된 것이었죠. 금요일이라고 방심하고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옷까지 벗고 누워있더군요. 과장님은 나신으로 제 품에 안겨 침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밤에 사랑을 나눈 흔적도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과장님과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군요. 과장님이 유학 시절을 떠올리다 눈물을 흘리셨지요. 항상 강하던 과장님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성의 눈물에 약한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든 과장님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누었지요. 나만이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생각했죠. 작은 실수로 과장님께 혼이 날 때도 있었지만 혼을 내는 과장님의 입술도 귀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날은 꼭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침에 함께 눈을 뜨는 게 당연하게 되었고 눈을 뜨면 서로 진하게 키스를 나누기도 했고 시간이 남으면 그대로 한 번 더를 외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놀라서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아침부터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요.
무슨 일인지 긴장해서 부사장님실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자리를 비웠던 과장님이 그곳에 계시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제게 호통을 치시면서 대체 회사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냐고 하시더군요. 회사가 연애질이나 하는 곳이냐고 소리치셨지요. 부사장님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부사장님이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 든 것은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철저한 과장님이 저런 걸 들켰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어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과장님은 얼굴을 푹 숙이시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의 호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절 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한 대 치려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부사장님이 개인사에 간섭하는 게 오히려 화가 났죠. 아무리 생각해도 부사장님이 너무한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회사 때려칠 각오로 대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살짝 짜증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아빠 그만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문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되었죠. 과장님이 임원들과 유독 친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그저 귀여운 조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던 것이고 아빠 회사라 행동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뒤로 우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발표했습니다. 주례는 사장님이 맡아주셨고 직원들 모두가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덕분에 저도 매일 칼퇴근을 하고 있지요. 딸과 함께 잠든 마누라를 보다 보면 가끔 혼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 싫었던 과장님이 내 마누라가 되다니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든 이혼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신 분의 사연입니다. 요즘 친구들에게 전생에 쌓은 덕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50대 아이들 엄마예요.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그 사람은 둘째가 태어나기 전부터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두 집 살림을 해왔어요. 유난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손이 아닌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었기에 저는 여자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살아왔어요. 원래 저는 글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집중할 수 없으니 당연히 글은 쓸 수 없었어요. 첫째를 키우면서 틈틈이 해오던 칼럼이나 교정일도 둘째까지 낳고 나니 기한을 지키기 힘들어져 또 끊겼죠. 아이를 키우려면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눈물을 속으로 삼켜가며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닌 아이들 아빠다 생각하고 살았지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은 안 하고 바쁜 양반인 것처럼 살더니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며 다들 둥지를 떠나니까 본색이 나타났어요. 노후 자금으로 구입해둔 아파트에서 새 여자와 살림을 차리더라고요.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랑 말이죠. 아이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참자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혼 서류를 들고 오더니 도장을 찍으라더군요. 어차피 알고 있었지 않냐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위자료 받아서 헤어져야겠다 싶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소일거리로 하시는 가게 단골이시라면서 명함을 주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살아온 얘기,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눴어요. 숨기는 재산도 있고 이래저래 돌려놓은 것도 있어서 제대로 분할받고 싶었는데 남편 쪽에서 질질 끌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싸고 유명한 변호사라더니 왜 저렇게 오래 끄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자꾸 미뤄지니까 계속 변호사님 뵈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나 걱정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적당히 합의하고 저는 제 인생 찾고 싶다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조금만 힘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신 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막막하고 아이들은 키워야 하니 엄마와 함께 살면서 가게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원래 하시던 반찬 가게를 좀 늘려서 식당 겸 반찬도 판매하는 곳으로요. 딸까지 학세해서 배달도 하고 참 열심히 했어요. 단골도 많고 유동 인구도 제법 되는 터라서 장사도 아주 잘 되고 좋았어요. 변호사님도 꾸준히 오셔서 자주 뵐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트고 하다 보니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틈틈이 도시락처럼 싸서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어느 날 변호사님이 낯선 남자분과 같이 오셨길래 혹시 같이 일하시는 분이냐고 여쭈니까 사촌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래 사업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가족도 없고 법적으로 자문받을 일들도 제법 있고 그래서 근처에 집을 하나 구매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사촌형님께서 부쩍 저희 가게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단골 손님이시니 잘해드리고 같이 도시락도 잘 챙겨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셔서 당황스럽지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성정도 가르시고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서로 커피나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하게 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저녁에는 수영도 같이 다니니까 같이 볼 시간도 많아지더라고요.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저는 얼마 전 이혼도 했고 그분은 과분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친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저녁이면 맥주 한잔하며 많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저와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에 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걱정이라고 말씀드리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와이프가 있었는데 성격 차이로 결별하고 혼자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나요?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고 말을 나눴는데 그분도 와이프의 외도로 많은 아픔을 겪으셨더라고요. 애잔하고 동질감이 들어서 말없이 안아드렸더니 저를 꽉 안으시더니 입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서로 함께한 몸이 되면서 우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 같은 애매한 사이였는데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의 집에 제 물건들을 하나둘씩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애교도 많고 솔직한 데다가 책임감 있는 모습에 다시는 남자를 믿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갔어요. 아무래도 서로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다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시켜주려고 하는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화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함께함이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엄마도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도 좋아 보인다면서요. 항상 제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여자로서의 삶을 찾으니까 다들 얼굴도 좋아 보인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쭉 만남을 이어오다가 올해 초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요. 회사 때문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같이 가주기를 바라더군요. 제 아이들도 저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저도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거창하게 결혼식을 다시 올릴 건 없고 간단하게 가족끼리 식사자리 나갔고 사진 정도만 남기기로 했어요. 올해가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출국하는데 마음이 참 설레고 두렵고 그렇네요. 다들 저에게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벤츠가 아니라 리무진이 왔다면서 너무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이들도 애아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제 앞날의 행복을 빌어주고 응원해줍니다. 제 이혼을 담당해 주셨던 서방님도 이제 제 남편이 될 그 사람에게 제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더라고요. 이렇게 인연을 만나게 해주고 참 세상이 신기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저처럼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모든 분들에겐 또 다른 나의 짝이 지구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을 텐데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고 파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혼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나마 조금 후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결혼 코앞까지 갔던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딱 2년 했어요. 요즘 시대에 제 나이가 결혼하기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남들한테 모자랄 것도 없이 준비도 다 되어 있는 애가 왜 결혼 생각이 없냐며 저를 보채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쯤 연애하던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게 되었는데 2년이란 시간을 함께 해와서 그런지 부모님 잔소리 때문만은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쯤 남들 놀러 다니고 젊음을 즐길 시간에 저는 재테크 관련 강연도 찾아다니고 관련 서적도 쌓아두고 읽고 하면서 여러모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때쯤 여러 강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서울 부동산 이야기였어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서울은 더 이상 투자처로 매력이 없다 하는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과연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강연들을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했던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모도 삼촌들도 제가 아는 어른들 전부 다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으면 봤지 손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강연은 강연대로 들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이 서울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출도 있고 부모님 지원도 있었지만 저는 사회초년생 때 이미 제 명의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집을 처음 구했을 때보다 시세가 4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남들 놀러 다니고 그럴 때 대출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맨 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 맘껏 놀러 다닌 적 없던 거 생각해보면 고생도 많이 했다 생각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며 사촌들 다 통틀어서 제 명의로 온전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 보면 그땐 힘들었지만 참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하며 제 자신에게 뿌듯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자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자랑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부모님이 말하신 제가 남들한테 꿀릴 거 없이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니고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청혼에 응하면서 제가 제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딱히 숨길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여태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제가 뭐라고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1억 남짓한 돈이었어요. 결혼할 때 다들 2억이다 3억이다 순수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아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쉬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억이나 모았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정도 근면함이라면 결혼 후에도 돈 문제로 속 썩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제 집에 와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히 전월세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집이 말이 7억짜리 집이지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간 돈 모은다고 도배랑 장판만 새로 했지 집을 고치지도 않았고 가구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것들만 갖추고 살았지 집을 예쁘게 꾸미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한테는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공동명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내 명의로 들고 있을 건 아니고 저희가 결혼 후에 돈을 모아 더 넓고 위치도 더 좋은 곳에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 내 집을 팔아 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집 사는데 전부 보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살게 될 그 집은 지금 집을 판 내 돈이 더 들어갈지라도 둘이 같이 노력한 결과물일 테니
그땐 당연히 공동명의를 하겠다 했고요. 남자친구도 제 말이 당연히 맞다며 동의를 해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그건 그거대로 건드리지 않고 새 집을 구할 때까지 남겨두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신혼인데 달라지는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한 게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가전이며 가구도 장만하고 조금 더 투자해서 집도 도배장판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베란다도 트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어오는 오래된 샤시도 바꾸고 아무리 청소해도 곰팡이가 남아있는 화장실 타일도 새로 깔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뜯어고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고 화목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미래만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집 사는데 돈 모은다고 놀러도 못 다니고 했던 게 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후회가 전부 상쇄될 정도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연애에 2년 했던 기간을 통틀어서 결혼 준비하던 몇 달만큼 인생을 만끽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드레스 입어보고 식장 알아보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간 김에 근처에 요즘 유행하는 핫플이 있으면 1시간 넘게 줄을 서서라도 그 유명한 음식도 먹어보고 했던 게 파혼한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놀아본 적 없던 제 인생에 있어 좋았던 추억들 뿐이네요. 아무튼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웠던 게 인테리어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견적 내러 다녔던 그때였습니다. 제 청춘마차 장만한 집이었던 만큼 집에 대한 애착은 강했지만 처음 이사 들어올 때 벽지 새로 바르고 바닥장판 새로 깔아준 게 제가 한 리모델링의 전부였으니까요. 살면서 집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골백 번도 더 했던 터라 리모델링 알아보러 다니면서 벽지며 타일이며 고르면서 들었던 기분이 내 자식이 있으면 새 옷 사주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인테리어 사무실 돌아다니며 견적 비교해보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한테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신우가 될 사람, 남자친구의 누나였습니다. 파혼했지만 편의상 예비신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우는 남자친구와는 터울이 좀 있었고 이미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따로 소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예비신우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려고 일부러 자리를 만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긴 한데 소개를 시켜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누나가 앞으로 인테리어 견적 내는 걸 도와줄 거라 하더라고요. 견적은 사무실 실장님이 내주는 거지. 솔직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예비신우가 뭐가 도움이나 되겠나요. 불편하기만 한 마음뿐이라서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하는데도 남자친구는 꼭 누나가 도와주고 싶다 하니 그렇게 하자고 저를 설득해왔습니다. 남자친구 딴에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기는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집을 꾸미는 것 또한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즐거웠다 보니 견적을 내러 다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건가 싶어 보이기도 했고 자기가 볼 땐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다 견적에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못마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체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제가 잘 몰라서 저러나 하고 그나마 남자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결혼 선배, 인생 선배이기도 한 누나를 대동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비신우와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비신우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생각했지 뒤로는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신우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의 누나니까 많이 궁금도 하겠다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벌써부터 집이 있냐? 참 부럽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사주신 거냐 했는데 도와주시긴 했지만 결국 그 돈은 내가 다 벌어서 갚았다 하는 속사정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비신우가 제 명의 집이 정말 온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집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되냐? 주변에 마트 같은 상권은 잘 되어 있느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걸어서 몇 분 거리냐 하는 조금 세세한 것들까지 말이에요. 그때야 예비신우 꿍꿍이 속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상황이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신우와 함께 몇 군데 더 인테리어 견적을 내러 다녔는데 결국에는 제일 처음 견적 내러 간 곳의 사장님보다 믿음직스러운 곳이 없어 보여서 그쪽과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신우가 그런 건 계약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를 테니 복잡한 건 자기가 해준다며 나서대요. 계약금 걸어놓고 공사 중에 중간정산 한번 하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입주 청소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잔금 치료비로 사장님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남자친구 돈이라지만 제 집 리모델링 계약하는 건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해도 된다고 하니 그래도 한 푼 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큰돈 나가는 건데 괜히 잘 모르는 제가 했다가 큰일이 나면 어쩌냐며 자꾸 자기가 해주겠다며 우겨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냐고. 지금이야 돈 준다니까 저러지만 한 번 돈 받고 나면 얼굴 싹 바뀌는 사람들이라고 험담을 하면서 자기가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하니 도와주겠다고 우기는데 얼마나 막무가내로 나오는지 괜찮다 하는데도 자기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더라고요. 고집도 그런 황소고집이 또 있나 싶대요. 보아하니 자기 손에 맡기지 않으면 어차피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결국엔 돈이 남자친구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 똑같은 걸로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아서 예비 신우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알아서 잘해주겠다 했지만 못 믿어온 건 못 믿어온 거고 너네 누나가 말하는 그 실수를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꼭 누나만 믿지 말고 너도 두 번, 세 번 확인하라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결혼을 파혼으로 치닫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했을 때 밝혔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정했고 청첩장까지 돌렸으니 이젠 진짜 식만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 말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딱 하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게 있다면 제 집 리모델링이었어요. 예비 신우가 계약을 도와준다고 했으니 믿고 맡겨놓았는데 결혼식 날 2달 반을 앞두고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집이었다 보니 공사 날짜가 빨리 정해져야지 안 쓰는 가구들도 버리고 짐도 옮겨놓고 저도 저희 부모님 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공사 기간 동안 머물 곳도 찾아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남자친구한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몇 번을 물어봐도 문제 없다고만 할 뿐 정확한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뭐 반년 정도 남아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저도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겠지만 공사가 시작할 기미도 안 보이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예비 신우에게 전화를 직접 걸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우는 제 연락에 당황도 하나 하지 않고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느냐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리모델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하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며 주말에 동생이랑 같이 해서 자기 집에 좀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시원하게 대답 안 해주는 예비 신우가 어이가 없었지만 상황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찾아간 예비 신우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예비 신우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도 신축 빌라가 아니고 지은 지 40년은 됐을 법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차 한 대 들어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골목에 위치한 서울이지만 투자 가치 하나도 없을 법한 빌라였어요. 재건축을 해도 재미 하나 못 보겠다 싶은 그런 곳이요. 아무튼 그런 예비 신우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기가 차서 제 말문이 막히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벽지며 바닥이며 사시며 타일, 현관문을 가로지르는 중문부터 천장에 매립된 조명에 해외에서 공수해와야 하는 전원 스위치까지 매일 상상만 해오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제 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전부 다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 한다고 사장님하고 견적내면서 고른 것들이었거든요. 나름 제 집 처음 꾸며본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참고도 많이 해서 고른 것들인데 그게 제 집이 아니라 예비 신우 집에 가서 다 붙어있더군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그냥 예비 신우가 집을 리모델링 하고 싶었는데 내 아이디어를 훔쳐다 그대로 베껴 썼구나 하고 말았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예비 신우가 자기 집을 제가 저희 집 꾸미는 컨셉으로 똑같이 집을 고쳐놓는다고 해도 제가 특허를 낸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예비 신우네 집에 가봐야 앞으로 평생 제가 몇 번을 가보겠어요. 내 집과 예비 신우 집이 닮아있다 해도 그 집은 예비 신우가 사는 집이지 제가 살 집은 아니니 신경 끄고 살면 아예 못 본 거라 치고 충분히 살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지 집을 제가 골라놓고 견적을 뽑았던 것들로 자기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데는 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모습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저한테 친한 척 말을 하는 겁니다. 집 고친 거 어떠냐며 마음에 들지 않냐며 하면서 말이지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놀리나 싶어서 욱하려던 찰나에
방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아버님까지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날 만나는 자리가 온 가족이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부터 무언가 안 좋은 촉이 팍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우가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더군요. 일단 어이없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에 펴놓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집이 어디서 많이 상상했던 내 신혼집이랑 똑같다고 면전에 대놓고 일부러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예비 신우에게 말했어요. 예비 신우도 제 말에 숨은 속뜻을 눈치챈 건지 집이 어떠냐 먼저 물어봐 놓고서는 애써 딴청을 피며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입을 연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비 신우 역대급 거지근성 발언에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결혼은 없던 거라 소리치고 파혼해버리게 되었네요. 예비 신우집 리모델링이 제가 원하던 인테리어와 똑같은 모양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을 제 집에다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 신우집, 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시작하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집도 다 고쳐놓았으니 그 집에서 시작하나 이 집에서 시작하나 다르게 있겠냐는 제 인생에 들어본 적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요. 예비 신우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곧바로 반문을 했습니다. 예비 신우가 제 말을 끊으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한 식구가 될 건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냐면서 제 집과 예비 신우 집을 바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너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지만 예비 신우네는 애도 딸려있고 애도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할 텐데 제 아파트가 예비 신우 집과 비교하면 학군도 더 좋고 애들도 요즘 친구 사귈 때 어디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빌라에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가 죽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집안 어른인 손이 신우가 빌라 사는데 어떻게 동생네가 아파트에 살 수 있겠냐며 좋은 건 먼저 어른에게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 살라는 게 아예 명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집만 바꿔 살라는 소리니 너무 억울해할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니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하는 시간만 넉넉히 잡아도 1년은 더 걸릴 거고 그 애가 학교 갈 나이가 되는 것까지 계산해보면 8년은 더 걸리는 일이니 10년 세월이면 예비 신혼에도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나갈 테니 그때 가서 다시 너가 너네 집 들어가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남매끼리 우애도 지키고 취조카도 기펴고 살 수 있고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세상에나 정말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개나 줘버리고 이 자리 박차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자니 여태껏 낭비한 시간 생각하니 열받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네요. 손해는 아줌마네 집구석 사람들만 안 보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예비 신우는 제가 아줌마라고 부른 말에 열이 받은 듯 보였지만 괜히 제 기분 건드렸다가 예비 신우가 제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봐 한수 접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시조카 생각해서라도 자기들이 돈 모아 이사 나갈 때까지 집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조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조카는 무슨 그냥 동네 놀이터에 놀고 있는 남의 집 자식이랑 다를 게 뭐냐고 한마디 했네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예비 신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진짜는 따로 있었죠. 진짜는 바로 이 더러운 꿍꿍이가 진행되는 걸 몰랐을 리 없는 2달 뒤 내 남편이 될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미쳐 날뛰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며 딱 잡아떼는데 거짓말도 사람 봐가면서 하라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 뺨따기를 있는 힘껏 올려붙이고 나한테 사과도 하지 말고 니네 식구들 위해 평생 니 혼자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라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밥상머리 뒤집어 버려놓고 그 길로 그 집구석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오는 문자며 전화며 다 씹어버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무릎 꿇고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만 남자친구도 이미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어이없게도 본전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집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결혼이었기에 결혼에 관련된 비용 전부 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집까지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파혼은 네가 하자고 한 거니?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부터 해서 예약해놓은 것도 위약금을 내야 하니 그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네 누나 집 고친 것도 자기 돈으로 한 건데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으니 그 돈도 돌려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그날 니네 누나 집에서 맞은 뺨이 덜 아팠냐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버렸어요.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질랑 말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리고 싶은데
내 아까운 시간 낭비한 거 말고는 아직 내 돈 손해본 게 없으니 참는 거라고. 어디 한번 누가 이기는지 법대로 한번 해보겠냐고 으름장을 놓으니 못 이기겠다 싶었는지 그냥 내빼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가족이나 저렇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진작에 캐치해내지 못했기에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었지만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결혼식 2달 앞두고 파혼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지 돈 들여서 다 쓰러져가는 지 누나네 집 리모델링 싹 다 해줬으니 남자친구 어머니 말 맞다나 남매끼리 우애도 돈독해졌을 거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마는 남자친구 누나도 새 집에 사는 기분이라도 낼 수 있을 테고 지 돈만 누나한테 날렸지 지네 집 식구들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으니 그 집 구석 사람들은 아들 동생 돈으로 이미 소원 성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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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4살, 결혼한 지는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여자입니다. 아직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결혼하고 1년만 지나서 곧바로 이세 계획을 가질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나 남편이나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별다른 원인 없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가서 시험관까지 도전해봤다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히 갖고 살기로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몇 살이 되던 간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오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둘이서 즐겁게 딩크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지껏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네요. 본의 아니게 시작한 딩크 생활이다 보니 솔직하게 말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어디 남편이랑 데이트라도 하러 나갔다가 아이랑 함께 외출 나온 다른 부부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 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지 혼자서 속으로 상상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아이 없이 지내는 게 그런 아쉬운 점이나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장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결혼 5년 차인데도 신혼 때랑 별 다를 점이 없고요. 남편과 계속 연애 중인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주변에 아이 가지고 있는 지인들이 육아가 너무 힘들다 죽는 소리 할 때도 저한테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지인들은 애 없이 사는 저희를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애초에 저나 남편이나 벌이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고 할 정도로 괜찮게 벌고 있는데 거기에 둘이 같이 벌고 있으니 휴가 때 남편하고 날짜 맞춰서 매년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고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만큼은 크게 걱정을 해본 적이 아직은 없네요. 결혼 5년 차인데도 남편과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고 할 정도로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제가 이런데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벌써 왜인지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 없지만 시댁하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같이 챙겨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사연을 찾아 듣고는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미 보냈던 사연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시댁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거든요. 시어머니나 시누나 둘이서 꿍짝이 엄청 잘 맞습니다. 저도 딸이고 제 동생 부부 입장에서 보면 저도 똑같은 시누일 테지만 가끔 두 사람은 제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나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이기는 한데 특히 시누와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시누는 남편보다 3살 아래 동생인데 저는 남편하고 4살 차이다 보니 굳이 따지자면 제가 손윗사람이긴 하지만 신우가 저보다 1살 언니예요. 제가 신우보다 손윗사람이라고 해서 신우한테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갑질을 한다거나 신우를 저보다 한참 아래로 본다거나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스스로 어른스럽다고 칭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우의 경우는 정말 저보다 1살 많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신우가 시댁에서는 막내이기도 하다 보니 시부모님이 응석바지로 키워 저런다는 남편의 설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우라는 사람이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랑 남편이 반반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만 남편이 저보다 사회생활을 한 기간도 길고 회사도 더 좋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이미 모아놓은 돈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꼴리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아놓은 돈에 차이가 있다 보니
똑같이 반반 결혼을 하려면 제가 친정의 손을 빌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대출을 받아오거나 해야 했습니다. 경제권은 결혼 후에도 각자 벌이는 알아서 관리하고 생활비나 적금, 공과금 같이 공동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절반을 갈라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대출을 받건 친정의 손을 빌려 돈을 더 마련해 오건 간에 액수를 똑같이 맞추고 제가 매달 갚아나가면 되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남편도 동의한 부분인데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어차피 결혼해서 부부가 될 텐데 이 대출이니 내 대출이니 서로 따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나 친정 손을 빌리나 이자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니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끽해봐야 결혼 전 남편이 아무리 사회생활을 오래 했다 쳐도 그 기간이 10년이 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 또한 결혼 당시에는 4년차 직장인이었는데 두 사람 모아놓은 돈을 합친다고 해도 자가로 집을 구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결국 제가 돈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만큼 해온다 해도 거기에 추가로 남편과 제가 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출퇴근 거리가 상당해서 회사 근처에 자취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친정부모님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모으라고 하시며 두 분 노후 자금을 털어서 회사랑 가까운 곳에 전세로 집을 얻어주셨거든요. 실제로 친정부모님 덕분에 회사 다니는 내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고요. 노후 자금을 털어서 해주셨던 것이니만큼 당연히 그 돈은 제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엄청 잘 모아서 제 집을 구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친정부모님께 돌려드리기로 되어 있던 돈이었어요. 그러다 생각한 게 당장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아다가 신혼집을 구해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둘 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싶어서 제가 살던 그 집에서 일단 신혼살림을 차리고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친정부모님이 완전히 은퇴를 하셨던 상황도 아니었고 저한테 집을 얻어주신 뒤에도 쭉 경제활동을 해오셨다 보니 당장 돈이 급할 곳은 없다고 하시며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덕에 저희가 3년 더 열심히 아끼고 모아 결혼 전에 모아둔 돈까지 합쳐 재작년에 자가로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당장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굳이 따지고 본다면 갚아야 할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게 한 건 순전히 친정부모님이 구해주셨던 제 전셋집 때문이나 마찬가지였다 보니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 입장에선 전후사정 그런 거는 상관할 필요 없는 일이었고 당장 모아놓은 돈 액수만 가지고는 차이가 나다 보니 결국 그걸 빌미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시어머니가 당장 우리 아들이 돈을 더해간다며 2천만 원 정도 되는 예단 및 현금을 요구해 오셨는데 그 부분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어찌어찌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사실 2천만 원치 예단이 누구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도 아니고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그 액수를 부른 과정에서 그게 시어머니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신우도 한몫거든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는 설득을 했지만 신우는 또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당장 신우가 결혼식 때 자기가 입고 갈 옷이 없다며 저한테 흰색 원피스랑 이런저런 옷들 사진을 주르륵 보내더니 자긴 옷이 이런 것밖에 없으니 결혼식 때 흰 옷을 입고 참석을 해야겠다며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신우 나이가 30이었는데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설마 진짜 흰색 옷만 가지고 있어서 그랬겠나요? 당장 저한테 받아낼 거라 생각했던 그 예단들을 못 받게 되니 대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 봐도 비디오나 마찬가지였어요. 여태까지 우기면 다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됐던 신우였으니 암만 남편이 설명을 하고 마음을 돌리려 해봐도 신우는 오빠 결혼을 빌미로 저한테 뭐라도 받아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설득을 하다 안 되니 제가 사준 걸로 하고 자기 돈으로라도 사줘야겠다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선 그게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워낙에 응석바지라서 한번 고집부리면 여관에선 꺾지 않는다고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와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자기가 이미 벌써 골라놓은 게 있다고 하면서 이 매장 저 매장 돌아다니면서 앞장을 서더라고요. 저희 결혼식 올릴 때가 늦여름이긴 해도 많이 더울 때였는데 외투에 가방이며 신발까지 해서 이것저것 집어온 걸 계산해보니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도 저 보는 앞에서 신우가 어떻게든 한몫 챙길 욕심 부리는 게 쪽팔렸는지 결국엔 신우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백화점에서 둘이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앞만 봐도 신우가 물러날 기미가 안 보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100만 원치 옷 한 벌 뽑아주고 끝났네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결혼식 당일날 같이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그랬다는 헛소리와 함께
결혼식장에 기어이 흰색으로 쫙 빼입고 나타난 신우를 봤을 땐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신우랑 같이 스튜디오 가서 메이크업 받고 머리도 하고 왔을 시어머니가 신우 꿍꿍이를 모를 리도 없었을 테고 말릴 시간도 충분했을 때 싶었지만 노발대발하는 남편을 두고 저한테 그러니까 결혼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번 하는 건데 사달라는 거 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않았냐고 제 탓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잘 설득을 해서 넘어갔다지만 시어머니도 신우와 별반 다를 게 없이 한통속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에 시어머니나 신우랑 싸울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저 대신 싸우려고 하길래 그냥 괜찮다 말하고 결혼식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네요. 그래도 웨딩 촬영을 해준 업체에서 센스있게 신우가 최대한 화면에 안 나오게 편집을 해서 보내주셨고 앨범 사진도 어떻게 편집을 잘 해주신 덕분에 당장 결혼식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앨범이나 영상 보면 신우가 눈에 걸린다거나 하지는 않아 다행이었어요. 저도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고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도 똑같이 흰색으로 위아래 맞춰서 가겠다 다짐을 했는데 결혼 생활 5년 하는 동안 신우가 35 먹도록 결혼을 못할 거라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도 흰색 옷 입고 결혼식장 나타나 똑같이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접은 지 오래고 이젠 신우가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만 두고 봐도 신우가 보통은 아니라는 게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도 보통 분은 아니시고 신우랑은 꿍짝이 잘 맞는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날부터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 신우하고는 잘 지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과 연을 끊는다거나 멀리한다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편하자고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할 상황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맙게도 남편이 친정에 참 잘했어요. 애초에 대리효도 같은 거 시킬 생각도 없었고 반대로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최대한 신우 미운 거 생각 안 하고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세운 목표는 최대한 아끼고 모아 하루라도 빨리 전세 빼서 친정부모님 노후자금 돌려드리고 저희 명의로 된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원인불명의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인 결혼 1년 차에는 시댁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진단을 받은 뒤 저희가 딩크로 살아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린 뒤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허리띠 졸라매가며 돈을 모으는 상황에서도 명절 생신에서 다른 집 자식들 하는 만큼은 챙겨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집 자식들이 뭐예요? 당장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보다 저희가 10배는 더 넘게 챙겼지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날은 몰라도 어버이날에는 300만 원씩 해드렸어요. 결혼 첫 해에는 뭘 이렇게나 많이 주냐며 고맙다는 말까지 잊지 않으셨는데 해가 바뀌고 특히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드린 후로는 니들은 애도 없는데 돈도 잘 벌면서 씀씀이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며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신이나 명절 때는 5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고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날 먹는 식사 비용도 다 저희가 내거든요. 그리고 저보다도 나이 많은 신우는 같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용돈이 면제라는 듯 생각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남편도 시부모님 말에 신우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 모르시냐 했더니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 애기가 돈이 어딨냐며. 니들은 둘이서 벌지 않냐고 신우랑 저희랑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둘이서 보니까 이야기 다른 거 맞지 하고 시어머니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럼 우리도 앞으로 딱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해주는 거에 정확히 2배만 해드리겠다 대꾸를 하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가 명절은 그냥 넘어가고 생신 때는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 사오는 것 말고 따로 하는 건 없었어요. 어버이날 때 1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였던 듯 하고요. 둘이서 보니까 신우가 하는 만큼에 딱 2배만 하겠다니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당황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 당황하는 표정 보니까 속 하나만큼은 엄청 후련했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희한테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는 동안 신우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신우도 어떻게든 저희한테 뭐 하나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자기 생일이 다가온다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고 미리 선물 받을 걸 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신우가 받고 싶은 선물들은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물론 단 한 번도 신우가 사달라는 거 사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말고 한 번은 사줄 법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 결혼식 때 흰옷으로 중무장하고 깽판 치러 찾아온 신우 생각을 곱씹었어요. 그거 한 번이면 신우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니 마인드 컨트롤 하기는 쉽더라고요. 남편도 신우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래서 돈 벌고 있는 건 그렇다 쳐도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저렇게 뭐 사달라고 떼쓰는 대상은 오빠인 자기가 아닌 시부모님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대상이 왜 저희한테로 바뀐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거절을 하면 신우도 눈치가 있다면 당연히 싫은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신우는 포기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일이면 생일이다. 명절이다. 크리스마스다. 뭐만 다 가져다 붙이면서 계속 저희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이었는데 이때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춘 것처럼 그동안 신우가 왜 그랬는지부터 다 알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실수가 삐져나올 정도로 여태껏 신우가 부렸던 억지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억지였네요. 시어머니가 보자고 하셔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주말이었으니 신우도 집에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딱히 이유도 없이 저희를 오라고 하셨던 거였고 진짜 용무는 신우가 저희한테 있어 보였습니다. 별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대화의 물꼬를 틀더니 또다시 결혼식 날 사주지 않아 갖지 못하게 된 그 가방 사진을 들이밀며 저희가 또 지한테 선물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우가 땡깡을 부리는 게 거의 두어 달에 한 번꼴로 있는 일이다 보니 남편도 이젠 신우가 저러는 걸 즐기는 건지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뭘 사달라고 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생일이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별 같자는 이유 가져다 붙여서 자기가 선물을 받아 마땅한 날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걸요. 그 이유가 하도 신박해서 이번엔 어떤 연유로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지 보는 걸 남편은 소소한 재미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를 듣자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선물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겁니다. 올해 35인 신우가요. 심지어 저보다 한 살 많은 신우가 이번엔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니 제정신인가 싶대요. 남편도 가짜는 이유 가져다 붙이는 신우 반응을 보는 게 재밌었나 본데 35 먹고 어린이날 선물을 바라는 게 어이없었나 봅니다. 남편이 네 나이가 몇인데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는 거냐고 물으니 신우가 대답을 하기 전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애기가 맞지? 뭐 틀린 소리 한 거 있냐며.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엄마 품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는데 그게 어린이가 아니면 뭐냐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딸이 너무 예쁜가 보다 하겠는데 생각해보니 열이 받는다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노발대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차피 니들 둘 사이에 애도 없는데 신우가 너네 애라고 생각하고 그깟 선물 하나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면서. 어차피 애 없이 살며 둘이 돈도 잘 버는데 니들 버리면 그깟 가방 하나 껌값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화살이 저한테로 다시 돌아와서 별같자는 변명을 대며 예단 준비 안 해왔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때 시원하게 신우 위아래로 쫙 빼주고 들고 다닐 가방도 해줬으면 저러겠냐고. 새언니한테 뭐 아무것도 못 받아서 저러는 건데 이쯤 되면 져주고 하나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제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 말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당장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새언니라고 저한테 언니, 형님 해가며 손윗사람 호칭 쓰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라도 상하는지 저기요라고 부르는 신우였는데 뭐 사줄 때는 제가 새언니가 되어야 한다는 건지 그냥 있으면 이거 평생을 두고 계속 잔소리를 듣겠다 싶어서 저도 그동안 쌓인 악감정 쏟아내며 한바탕 하려던 찰나에 남편이 저를 막아서더니 신우한테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고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신우가 5년간 노래를 부른 그 명품 가방을 사주게 되었어요. 열이 너무나도 많이 받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라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신우한테 가방을 사준 이유에 대해서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눈치도 없이 그 상황에서 이제 가방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구두를 받아야겠다며 다음번 어린이날에도 잘 부탁한다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질렸는지 저한테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고 어버이날 때도 그냥 시댁 찾아가지 않고 넘겨버리더군요.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딱히 말이 없었기도 하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믿고 있기로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 더 지나고 나서 남편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한테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전화해서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어보는 게 어버이날 때 매번 보내주던 그거 있지 않냐며.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들어왔다고. 뭔가 착오가 있던 거 아니냐며 한번 확인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친정에는 벌써 보냈던 상황이니 알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채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머님한테 말하길 그거 벌써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지난번 찾아갔을 때 드렸지 않냐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신호 옷장 한번 열어보시라 하더군요. 시어머니 드릴 어버이날 용돈으로
신우 어린이날 선물을 사줬다 하는 겁니다. 신우 애 취급하는 거 어머님밖에 없지 않냐고. 암만 우리가 자식 없이 살아간다고 쳐도 내 아내보다 나이 많은 남매이자 어머니 자식을 내 자식 대하듯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우가 갖고 싶은 가방을 못 받고 마치 7살 먹은 애 마냥 우리한테 사달라 조르고 있는 신우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우리가 신우를 우리 애라고 생각해서 갖고 싶은 걸 사줄 생각은 없지만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기쁘게 할 방법은 있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신우를 백화점에 데려가 어버이날에 어머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300만 원을 가지고 원하던 가방을 사줬던 거라고요. 어머니는 인정 안 하시고 있지만 저희 날은 반반 결혼해서 각자의 안가에도 똑같이 하고 생활비도 똑같이 내고 있기에 공평해야 하니 자기가 더 드릴 수 있는 건 없다 하더군요. 그나마 신우 가방 사주고 9천 원이 남았는데 그마저도 신우가 백화점에서 우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우동 먹이느라 9천 원마저 써버렸다고. 그래서 땡전 한 푼 드릴 게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대요.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신우 데리고 나가 그 가방을 기어이 사줬던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참 왜 그걸 사주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바가지 긁을 수 있었던 건데 믿고 아무 말도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사연 다 적고 나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 잘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냥 이대로 남편만 믿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안녕하세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도 되나 싶네요. 별건 없고 재밌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우 가방 때문에 시어머니 어버이날 용돈 안 드리고 나서 시댁과 조금 서먹서먹해지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걸어서 너는 네 남편이 그러면 옆에서 뜯어말렸어야지 듣고만 있었냐고 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어머니 또 그런 걸로 며느리한테 전화했다간 그나마도 보내드리는 용돈도 드릴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줬네요. 덕분에 서먹서먹해져서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언제까지 남처럼 지내려고 그러냐며 당신도 너무했던 것 같으니 이제 그만 풀자고 해주시는 덕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은 다음 달 말이 어머님 생신이니 그것 때문에 저러시는 거라 하는데 뭔들 어쩌겠어요? 언제까지 연 끊고 지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이나 같이 하려고 시어머니랑 만났어요. 신우도 식사 자리에 같이 나왔는데 두 사람 만나고 나서 웃음 참느라 아주 진을 뺐네요. 일부러 눈치챈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신우가 5년에 걸쳐 졸라내 어머님 어버이날 드릴 돈으로 사줬던 그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어머님이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신우는 예전부터 자주 매던 가방 들고 나왔고요. 신우가 계속 흘끗거리며 어머님 가방이랑 저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딱 보아하니 저희한테 돈 받기는 글른 것 같고 환불도 못 받을 것 같으니 그 가방을 어머님이 갖기로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신우 하나 사주라더니 막상 본전 생각하니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아무튼 신우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갈 것 마냥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런 모습을 저한테 몇 번 들켜서 밥 먹다 말고 몇 번이나 새어나오는 웃음 참느라 아주 고생을 했네요. 적고 나니까 후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신우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철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